환대에 감사드립니다. 제목이 서남아시아인데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서아시아 플러스 남아시아, 서남아시아를 굉장히 넓게 생각을 했어요. 크게 아시아를 구분한다면 소위 뭐 극동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쓰시면 안 됩니다. 유럽 사람들이 자기들 편으로 부르는 이름이에요. 중동도 쓰시면 안 됩니다. 미들리스트, 유럽 사람들 기준으로는 거기가 동쪽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서쪽 끄트머리 아시아죠. 그 잘못된 용어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시아를 대체로 구분한다면 동북아시아, 한중일이 중심이 되는 사실 아시아 지역을 리드하는 가장 강력한 그룹이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남아시아, 인도를 대표로 하는 인도, 파키스탄 뭐 등등.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5형제 잘 아시나요? 다 스탄이죠. 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 중앙아시아 5형제고 또 스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근데 거기는 중앙아시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에 서아시아 쪽으로 가면 이란, 그 옛날에 페르시아의 영광을 누렸던 이란, 그 다음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켰던 이라크. 아시아가 전체적으로 세계 문명을 주도했지만 근대 들어와서 그 주도권을 다 잃어버리면서 어떻게 보면 별게 아닌 나라들이 되어버렸어요. 따라서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라비아 숫자, 이것도 실제로는 인도에서 만든 건데 아라비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전래가 됐고 따라서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라비아에서 왔으니까 아라비아 숫자라고 부른 거죠. 영어로 고착을 해서 아라비안. 그런데 사실 엄격하게 부르면 인도 숫자라고 부르는 게 맞고 최도로 양보한다 하더라도 인도 아라비아 숫자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서남아시아의 주요 역할은 인도하고 그 남아시아의 인도, 사립 문명 중에 하나죠. 거기서 오래된 그 문명, 그 다음에 실크로드로 대변되는 중앙아시아. 이 중앙아시아는 대부분 사막 지역이지만 동서를 잇는 그 실크로드, 다시 말해서 상인들이 왔다 갔다. 그때 당시 상인들이라는 분들은 단지 상인이 아니라 문명 전달자였습니다. 예를 들면 최상의 물품을 들고 가야 이문이 많이 남으니까 단지 그게 자연 특산물이든 인공적으로 만든 거든 예술품이든 학문이든 이런 것들, 서적 이런 것들이 다 이 상인들을 통해서 왔다 갔다 했고 이제 거기서 가장 꽃을 피운 데가 사실은 우즈베키스탄이죠. 우즈베키스탄도 한때 티무르 제국이라고 그 당대 몇 세기를 호령했던 제국을 세운 적이 있었고요. 지금은 다 뭐 파괴돼서 키바도 그렇고 우즈베키스탄이 지금은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중앙아시아 한 나라지만 중앙아시아 5형제 중에 제일 크고 강하고 전통 있는 나라입니다. 이 아시아가 또 사막 지역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명이 오래 축적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몽고 제국이 한때 확 번창했다가 중원을 정복해서 중국으로 들어간 다음에 몽고가 아주 쇠락해진 것처럼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서남아시아 수학, 이게 크게는 뭐 인도,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아라비아 뭐 이 정도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서남아시아 수학의 세계 문명사적 업적, 제가 좀 쉽게 하려고 딱 2개만 적었습니다. 영의 표기법 발견, 사실 인도인데요. 이게 사람들은 영의 발견 그런데 사실 영을 발견한 건 아닙니다. 영, 아무것도 없는 거, 무, 이 개념은 다 있었는데 그걸 쓸 줄을 몰랐어요. 어떻게 표시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조금 이따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류 문명사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후로 현대 수학, 과학이 다 발전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수학, 수학의 한 분야인데요. 아인슈타인이 어렸을 때 삼촌한테 물었답니다. 대수학이 뭐예요? 하니까 그거 게으른 사람들이 하는 수학이란다. 모르는 걸 X라고 놓고 식을 세워서 이렇게 저렇게 풀면 영어로 엘지브라라고 그러는데 이 엘지브라 또는 알고리즘은 또 뭐냐면 기존의 결과로 다음 결과가 도출되는, 결정되는.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게 전부 다 알고리즘입니다. 프로그램을 짜면 앞에서 계산한 결과로 다음 결과가 또 나오고 그걸 바탕으로 또 다음 게 또 나오는. 그래서 엘지브라, 그 다음에 알고리즘, 이거의 기원이 우즈베키스탄 히바, 그때 당시는 히바. 이 학문을 집필했던 분이 알콰리즘이라는 분인데 이분의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알콰리즘이. 알고리즘 비슷하죠. 영의 표기법은 인도에서
처음 나타났다는 건 알지만 작자 미상입니다. 짐작은 그냥 상인들이 숫자 쓰다가 빈칸을 그냥 두자니 그렇고 빈 접시처럼 동그라미 하나를 그려놓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굉장히 유용하고 편리하니까 그대로 그렇게 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서남아시아 수학이지만 수학의 전체적인 조명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수학은 순수 이성이라는 반석 위에서 엄밀한 논리와 무오류성으로 세워진 학문으로 모든 학문의 기반이요 모범이었다. 사실은 근대, 현대로 들어오면서 많은 학문들이 과학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사회과학, 요즘 심지어는 인문과학까지. 과학이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가 뭘까요? 왜 자기가 하는 학문을 과학이라고 말하고 싶어 할까요? 좀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하고 뭔가 증거를 제시하고. 근데 이제 인문학은 좀 다르죠. 인문학은 이 정서, 감성에 호소하는 문학 작품이 그렇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제학도 그렇고 뭐 이런 학문들이 과학이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가 자기들이 주먹구구를 하는 게 아니다. 과학적 방법론을 쓴다. 특별히 수학적 방법론을 쓴다. 이제 그런 면에서 모든 학문의 기반이요 모범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수학이라는 구조가 아무 결함이 없으며 쉽사리 오류를 범하는 인간 정신의 소산이 아니라 오류를 범하지 않는 신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으로 비춰진다. 마치 신의 비밀을 적어놓은 것처럼 이처럼 인간과 세계를 초월한 어떤 것으로 간주하는 태도는 수학이 명료하지만 차갑고 그런 공식과 딱딱한 개념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수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다. 수학은 의외의 사건과 우연한 발견에 의해 종잡을 수 없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인간의 직관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직관이 뭐냐면 뭐가 맞을 거라는 힌치 같은 겁니다. 이 방향이 맞을 것 같다. 직관력이 좋다는 게 어떤 판단을 할 때 그러니까 명확한 근거가 없을 경우에 그러니까 뚜렷한 근거가 없을 경우에 어떤 게 맞을 것 같다는 뭐 이런 과학도 그렇죠. 뛰어난 수학자, 과학자가 이게 직관력이 높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뭐가 맞을 것 같다. 이걸 먼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과학자들이 그 사람이 그러면 그게 맞나 하고 이제 또 확인하고 체크하는 사람들이 있고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 있고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막노동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수학 세계도 그렇고 과학 세계도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누구나 이렇게 뭐가 맞을 것 같다고 떠들 수 있지만 그게 이제 공신력을 가져야 되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한 게 맞아야 되고 또 중요한 일들을 했으면 이제 그 권위가 높아지는 거죠. 새로운 수학적 형식을 만들어내는 역할은 직관이고 그 형식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권리, 그 형식이 맞다, 맞을 것 같다, 틀릴 것 같다, 그 거부하는 권리는 논리가 주었다. 직관으로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내고 논리가 그 형식이 맞는지 그런지를 판단한다. 뜻입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수학 교육이 너무 계산만 많이 하고 아무 뜻도 의미도 없는 것만 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수학 교육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어려운 수학을 배워서 어디다 써요? 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대답하기. 제가 종잡을 수 없는 근데 대부분 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손가락, 우리 손가락이 10개죠. 수감각, 10 또는 한자로 10, 영어로 10 이란 수를 사람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귀하게 여겼다. 아마도 우리가 손가락으로 셈을 하기 때문이거나 귀한 생명이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에 나오기까지 10달이 걸리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은 영유아 시기에도 수감각, 넘버 센스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도 평소에 과자 5개 주다가 2개만 주면 울어요. 5인지 2인지는 잘 몰라도 하여튼 뭐가 좀 이상한 걸 알아요. 수감각이 있는 거죠. 많다 적다를 느낍니다. 수감각 덕분에 적은 수의 물건들에서 하나를 덜어내거나 더 집어넣었을 때 그 가감 행위를 직접 보지 않고도 무언가 변화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수감각, 그러니까 좀 많다 적다, 크다 작다. 이거는 수 개념은 셈과는 다른데 셈은 계산하는 거예요. 쉽게 하면 뭐 사칙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또 더 복잡한 대학 수학 그런 개념의 셈도 다 셈인데 셈은 인지 발달 단계에서 수 감각보다는 한참 후에 생긴 것으로 여겨집니다. 셈에는 다소 정교한 정신 과정이 수반됩니다. 셈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토끼 3마리, 조약돌 3개, 이게 3이라는 걸 공통으로 갖는다라는 걸 깨닫는 거, 이런 굉장히 어려운. 자, 샘은 인간의 다른 동물들도 갖고 있다는 증거는 없으나 수감각은 일부 동물들도, 예를 들어 새나 말벌 같은 곤충이 초보적이지만 지니고 있을 거라는 증거는 관측된 바가 많습니다. 동물들도 많다 적다 이런 수감각은 갖고 있지만 샘은 할 줄은 모른다. 버트란드 러셀이 수리 논리학자, 본래 수학을 먼저 시작을 했다가 철학도 하고 평화주의자, 평화주의 운동도 하고 책도 많이 썼어요. 이분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뭘로 받았냐면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수학 공부한 노벨 문학상 수상자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오래 사셨죠. 거의 100살을 살았는데 저작도 엄청나게 많이 했고 하는 일도 되게 많았어요. 인류가 꿩 2마리, 이틀이 모두 둘이라는 수의 구체적 신뢰라는 사실을 인식하기까지에는 장구한 세월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이게 소위 기수의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1대1 대응, 그러니까 꿩 2마리하고 조약돌 2개가 하나씩 이렇게 대응이 됩니다. 여자 3명, 남자 3명이 한 사람씩 조용히, 그런 걸 1대1 대응이라고 그러는데 1대1 대응이 되면 같은 기술을 갖는다. 좀 어렵게 말하면 그렇게 말을 해요. 그 기술을 뭐라고 표현하면 3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오늘날 둘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에는 페어, 커플, 셋, 트윈, 브레이스 등 다양하게 있고 우리말에도 짝, 켤레, 쌍, 양, 한자어로 양. 이게 맞습니다. 그만큼 둘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그만큼 표현할 일이 많았다는 뜻이기도 하죠. 근데 셋 이상부터는 이렇게 다양하지는 않지만 우리말로는 셋쌍 이렇게만 되죠. 셋짝 이렇게. 사실은 이 기수의 개념, 1대1 대응이라는 개념은 좀 더 수학적인 개념이고 정교한 정신 과정이 수반된 개념인데 이런 개념이 들어오기까지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우리 인류가 셈 또는 계산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10손가락 덕분입니다. 손가락이 없었다면 셈하는 기술과 수개념의 발달은 큰 장애를 겪었을 겁니다. 그에 따라 인류의 문명을 가능하게 했던 여러 과학도 따라서 발달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대중교육이 널리 퍼지면서 손가락 셈은 더는 쓸모가 없게 되었지만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서구 유럽에서는 산술책에 손가락 셈법을 실어 놓았습니다. 이 손가락 셈법 하나 소개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지금도 어디 유럽의 시골에 가면 농부들이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5보다 작은 수 2개를 곱하거나 이런 건 쉬워요. 2 곱하기 3은 6, 3 곱하기 3은 9, 3 곱하기 4는 12. 근데 5를 넘어가면 좀 어려우면 이렇게 하는 거지. 8 곱하기 9. 요즘 우리 다 구구단으로 다 외우죠. 8 곱하기 9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8에서 5를 빼요. 3이 남죠? 이게 손가락 3개를 펴니다. 9는 9에서 5를 빼면 4가 남죠? 이렇게. 그러면 펴진 손가락이 몇 개예요? 7개 더하기 쉬워요. 그죠? 3 더하기 4니까. 예, 이게 70입니다. 이 접힌 손가락이 몇 개씩이에요? 2개, 1개. 2개, 1개 곱하면 2죠? 72. 맞습니까? 예. 8, 9, 72. 예. 좀 더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77에, 예. 7 곱하기 7. 예. 7 곱하기 7은 이렇게 2개씩. 응? 예. 펴진 게 몇 개예요? 4개. 40. 접혀진 거 3개씩. 3 곱하기 3, 9. 49. 맞죠? 예. 이런 게 몇백 년 전에 유럽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하고 실제로 농사 짓는 농부들이 지금도 쓰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옛날에는 요새 우리는 굉장히 쉽죠. 17 곱하기 19 이런 거 누구나 다 하는데 옛날에 이것 굉장히 고급 수학이었어요. 전문가들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17 곱하기 19를 어떻게 했냐면 요즘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17을 2배 해요. 34죠. 또 그걸 2배 해요. 그러면 그 17을 4배 한 것이 되죠. 또 2배, 8배가 나오죠. 또 2배 하면 16배가 나와요. 그 16배 한 값하고 17을 2배 한 값하고 더하고 17을 한 번 더 더해서 17 곱하기 19로 계산했어요. 얼마나 무식합니까? 그래가지고 옆에 그 짤막하게 작은 숫자들을 곱한 것을 두루마리로 놓고 그때 회계사들이 다 그런 식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때 그게 다 전문직이었어요.
유명한 대학에서 그런 거 가르쳤고, 그런 거 생각하면 인류 문명이 얼마나 많이 빠르게 발전했는지 여러분들 한번 정말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인류의 역사에서 10손가락을 써서 하는 세안 기술에 기초한 십빈법이 대세였고, 이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편 문명에 따라서는 한 손으로만 셈하는 오진법, 10손가락과 10발가락으로 셈하는 20진법을 사용했던 원시부족이 있었습니다. 마야족이나 아즈텍족, 고대 문명이죠. 중남미에. 20진법을 썼으며 하루를 20시간으로 나누었고, 군대를 20명을 한 단위로 하고, 그 20명짜리 단위를 20개를 모아서 또 하나 단위로 하고, 아마 20명 한 단위 우리 식으로 치면 소대 정도가 될 거고, 20명이 20개면 뭐 연대 정도가 되겠죠. 연대나 사단 정도. 그 다음에 또 그게 또 20개면 아마 군단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을, 10을 단위로 셈하는 한 인간 정신 활동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 사람의 몸에서 비롯되었음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10손가락이 아니었다면 다른 지법을 썼을 겁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인간은 만물의 척도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다 인간이 다 만듭니다. 숫자는 문자만큼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BC 5000년 정도로 해서 숫자가 이미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짝대기를 긋든지 어떤 형식이든지 어떤 개수를 표시하는, 최소한 자기 가족의 숫자를 표시한다거나 뭐 그런 건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출산을 앞뒀을 때 몇 달 뒤면 아이가 나온다거나 이런 걸 중요한 사실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BC 35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5500년 전이죠. 고대 수메르 이집트인들이 남긴 기록들이 있고, 가족의 숫자, 수렵한 동물의 숫자, 기록 등 생존에 직결된 이런 내용들은 숫자로 기록할 수밖에 없어서 아마 문자보다 더 요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자보다 숫자가 더 인류 문명사에서 먼저 나왔을 것이다 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숫자도 이렇게 일찍 나왔는데 하여튼 놀랍게도 셈 기술, 덧셈, 곱셈 이런 것들은 5000년 동안 자리표기법 또는 영의 표기법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진보가 없었습니다. 수학사를 길게 보면 5000년 동안 진보가 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표기법 영의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국에서 숫자 285는 285로 쓰고, 이제 셈할 때는 이제 100하고 10을 다 빼고 285 이렇게 썼어요. 그것도 산까지로 또 표시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2, 8, 5, 산까지 2개 놓고 8개 놓고 5개 놓고 표시해서. 그런데 2085는 글자로 쓰면 2085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 1000도 빼고 10을 빼면 285라고 써야 되는데 이걸 2085로 읽어야 될지 이게 빈칸이 맞는 건지 혼동스럽죠. 아마 누가 해놓고도 자기 밥 먹고 와서 다시 보면 이거 빈칸인가 이거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따라서 이 중국의 한자도 굉장히 셈하기 불편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인도 아라비아 숫자가 얼마나, 그리고 또 0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중국 숫자는 양반입니다. 유럽 숫자는 그야말로 정말 수준 미달입니다. 자, 우리 인도 아라비아 숫자를 보시면 2, 20, 200, 2000. 0을 쓰면 아주 간결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요. 한자는 2, 20, 200, 2000. 이게 단지 20이어서 이렇지 숫자가 좀 길어지면 2855 이러면 아라비아 숫자는 자릿수가 늘질 않아요. 그런데 한자는 굉장히 길어집니다. 자, 로마 숫자는 2는 짝대기 2개 그어요. 한 개가 1입니다. X가 10입니다. XX 2번 쓰면 이게 20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기회가 되시면 저 로마 여행을 한번 꼭 가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 문물에 전부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로마 숫자로 무슨 황제 몇 세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거 읽으실 때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U자하고 V자를 같이 씁니다. 이렇게 U를 구분해서 써야 되는데 이게 어려우니까 U도 V로 이렇게 써요. 읽을 때 잘 그걸 감안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X가 10. 지금도 우리 책이나 ISBN 코드 같은 거 할 때도 X를 10을 쓰고 있습니다. C는 century, 그러니까 100이라는 뜻입니다. centennial 하면 100주년 그런 뜻이죠. C 2개 쓰면 200, 3개 쓰면 300, 1개 쓰면 100. M은 millennium, 1000년 이런 뜻인데 1000.
자, 로마 숫자는 장식용으로 매우 훌륭하고 장엄해 보입니다. 폼 나죠? 딱 써놓으면. 그런데 아주 실용성은 꽝이에요. 1, 2, 3, 4는 이게 V가 5인데 앞에다 쓰면 5가 되기 위해서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어 보통 뭐 4시 10분 전 이럴 때 10 minutes to 4거든요. 4시로 가기 위해서 10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앞에다 쓰면 부족한 거. 뒤에다 쓰면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5, 6은 V 다음에 짝대기 하나를 긋고 7은 2개를 긋고 8은 3개를 긋는데 4개를 그으면 조금 모양이 안 좋으니까 또 10을 이용해서 씁니다. 10에다가 앞에다 하나를 그으면 9, 그 다음에 10, 20, 30, L이 50입니다. 그래서 XL은 40, LX는 60, XC는 C가 100입니다. X가 10이고 90. 그 다음에 CX는 110. 그럼 이 사람들이 999를 어떻게 썼을까요? 999. 1000에서 1이 부족한 거죠? 1하고 M을 썼을까요? 그렇게 안 썼습니다. 이 미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 900을 먼저 만듭니다. 그 다음에 90을 또 쓰고 또 9를 썼어요. 900을 어떻게 만드냐? CM 쓰죠. C가 100이고 M이 1000이니까 CM 해서 그걸 900을 쓴 다음에 또 90을 또 만들어요. XC. 그 다음에 이제 9를 또 써요. 1X 해가지고. 어쨌거나 굉장히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이 숫자라는 게 이게 장식용이고 멋있는 거라고만 생각했지 이걸로 실용적으로 계산할 아마 로마도 강대한 세계제국이었기 때문에 뭐 경제적인 산출이나 세금이나 이런 거 다 계산할 필요가 있었을 텐데 그때 이 전문가들이 도대체 어떻게 계산할지 정말 궁금해요. 이 답답한 숫자 써가면서. 그리스는 굉장히 실용적인 생각, 물론 철학도 있지만 이 그리스 사람들도 숫자를 그렇게 실용적으로 쓸 생각을 안 했었어요. 참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리스 로마가 유럽 문화의 본류이고 그런데도 오랫동안 세계를 제패한 제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 개발을 한 적이 없다. 폼나고 멋있게 쓰려고만 했다. 영의 개념은 동서양 모두 오래되었으나 기호로 나타내는 시도가 없었다. 이거 진짜 불가사입니다. 왜 이런 걸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약간 이런 게 인도나 우리 동양, 중국은 이런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 물을 왜 나타내나? 없으니까 그냥 아무 표시도 안 하는 게 맞다. 라는 철학. 그냥 빈칸으로 두자. 중국은 그나마 빈칸을 썼어요. 이렇게 칸을. 근데 그 빈칸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 굉장히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그리스 로마에서는 빈칸을 사용하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빈칸을 0으로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자리표기법이 자리를 잡았고 숫자 계산에 획기적인 전환이 있었습니다. 자리표기법을 발견해내기까지 산술의 역사를 보면 당혹감이 들 정도입니다. 그 5000년 장구한 세월 동안 아무 발전이 없었고 거의 인류가 거의 동굴 속에서 나뭇가지나 걸치고 그러고 살지 않았을까. 자, 5000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년 동안 여러 문명, 4대 문명도 있었고요. 여러 문명이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문학, 예술, 철학, 종교 등의 유산이 남았지만 산술의 역사는 아무 진전이 없었습니다. 자, 빈칸 자리표기법, 영의 표기법 발견. 아까 보셨지만 그 로마 숫자 또는 중국 숫자 표기법이 너무 조악해서 진보가 불가능했고 계산 방법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없었어요. X 3개, 그 다음에 X 2개를 더하면 다른 문자로 써야 되는. 하여튼 그러니까 인류가 단 한 채의 가치 있는 개선이나 아이디어의 추가 없이 수천 년을, 5000년을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은 제가 인간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밖에 안 됐었나. 자리표기법은 1세기경 무명의 인도인의 업적입니다.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누가 한번 쓰기 시작했고 그게 퍼지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만약 없었다면 지금의 산술, 그걸 바탕한 과학 발전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자, 인도 숫자.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1도 쭉 긋질 않았어요. 약간 꼬부러져서 이렇게 그었죠.
예, 2도 상당히 비슷하고 3도 현재 상당히 비슷해요. 예, 0은 또렷합니다. 이제 이 숫자들이 아라비아로 건너가면서 조금씩 변형되고 바꿔진 것이 지금 현재의 형태가 된 겁니다. 이 숫자를 보시면 약간 그때 당대 그쪽 뭐 중앙아시아도 그렇지만 그 몽고도 그렇고 그 사람들 문자를 보면 페르시아 문자도 이게 약간 지렁이 기어가는 듯한 그런 많죠. 이 되게 많고 그런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직선이 없고 약간 곡선을 많이 쓰는 빈칸을 0으로 표시하는 것, 그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자리를 표기하고, 자, 아르키메데스, 그리스 최고의 과학자였죠. 과학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무식한 병사 기르비끼라 그랬는데, 기르비끼라 그랬나요? 하여튼 아르키메데스가 뭔가 땅에다 막 계산하고 있었는데 무식한 병사가 기르비끼라 그러니까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 병사가 죽였어요. 당대 최고의 과학계, 뭐 온갖 뭐 병기, 뭐 그다음에 성을 쌓는 기구, 배도 만들고 하여튼 최고의 과학자였고 최고의 수학자였는데 말년에 최근에 근데 그래서 아르키메데스 그 무덤도 실전되고 그 책들도 없어졌는데 유럽 과학자들한테는 아르키메데스는 거의 성배입니다. 아르키메데스 무덤을 찾거나 아르키메데스가 썼던 원고를 하나 발견하면 마치 기독교인들이 홀리 그레일, 그러니까 성배를 찾은 것처럼 무지무지 흥분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럽 문명의 전 세계를 현재 호령하고 있는 유럽 문명의 원본이죠, 아르키메데스. 아폴로니우스 등 그리스 위대한 정신들이 자리표기법을 생각해내지 못했다. 실용과학을 경시한 그리스인들의 특징인가? 근데 아닙니다. 그리스가 이렇게 아주 실용적인 것을 무시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로마도 마찬가지고요. 이 기하학 원론을 만들어내는 고도의 높은 수준이 지금은 이제 중학교 교과서 다 없어졌는데 고등학교 교과서 옛날 어른들은 기하를 배웠습니다. 뭐 증명하고 작도하고 하는 거예요. 기하학 원론인데요. 그러니까 뭐 평행선은 삼각형은 뭐 세 내각의 합이 180도다. 최소한의 공리를 가지고 출발해서 많은 수학적 지식들을 증명하고 하는 그런 시도. 이제 그게 기하학 원론입니다. 그러니까 기하학 원론을 유클리드가 썼는데 유클리드가 썼지만 대부분의 업적은 이미 유클리드 이전에 알려져 있던 거고요. 그거를 유클리드가 잘 정리해서 썼죠. 동양은 이렇게 기하학 원론 같은 걸 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국 수학은, 동양 수학은 산학이라 그래서 실용적인 용도로만 생각을 했지 어떤 이런 원론적인 좀 더 근본적인 이런 접근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예, 다시 한번 기하학 원론을 만들어내는 고도의 높은 수준이 왜 기초적 대수학을 만들지 못했을까? 현대 수학의 초석인 대수학 엘지브라가 인도에서 자리표기법과 동시에 생겨났다. 자리표기법 다시 한번 약간 정리하는 차원에서 숫자가 지니고 있는 본래의 순서뿐 아니라 그 상대적 위치에 따라 값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362, 725, 289에서 각각에서 2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2고 두 번째 건 20이고 세 번째 건 200입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위치에 따라서 값이 정해지는 같은 기호를 쓰면서 한자나 로마 숫자와 비교하면 편의성에서 이건 뭐 비교가 안 됩니다. 산까지로 표시한 2, 3이 의미하는 수들은 23일 수도 있고 203일 수도 있고 230일 수도 있고 2030일 수도 있고 2003일 수도 있어요. 애매모호하죠. 이런 모호함을 해결하려면 빈칸을 나타내는 방법이나 기호가 꼭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에서 안 넣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중국 철학 사상이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있지도 않은 거 표시하지 않는다. 자, 계속합니다. 없음입니다. 무를 표시하는 기호, 즉 0이 발명되기 전까지는 어떤 산술의 발전도 불가능했었습니다. 현실주의적이었던 고대 그리스인들은 현실주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호 부여는 고사하고 무를 수로 생각할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0을 만드는 무명의 인도인도 0은 비어있다는 뜻, 인도어로 수냐라고 하는데요. 비어있다, 이렇게 실용적인 개념에서 비어있다는 거였지 약간 철학적인 게 무의 개념은 아니었던 걸로 뭐 거의 큰 차이는 없지만
이 인도인은 그저 세판의 계산 내용을 명확히 기록해 놓으려는 과정에서 우연히 일어난 대사건이었습니다. 10세기에 아라비아인들이 인도 숫자를 받아들이면서 인도말 수냐, 그 영, 비어있음 이런 뜻인데 이게 아라비아말 시프루로 번역이 되었고 십자군 전쟁 때 이탈리아로 시프루가 도입되었을 때 라틴어 제피룸으로 번역되었고 이탈리아말 제로로 정착되었고 영어 우리 제로가 영어라고 생각하셨죠? 원래 이태리 말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유럽 문명을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에 르네상스를 시작한 데가 이태리죠. 이탈리아. 그래서 물론 다른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도 받아들였지만 이탈리아가 가장 빨리 받아들였고요. 이 십자군 전쟁이 일종의 종교 전쟁인데요. 그러니까 이슬람 세계와 기독교 세계가 부딪혔던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거의 200년 가까이 1차 십자군, 2차 십자군, 3차 십자군. 근데 전쟁이 전쟁만 하는 게 아니죠. 굉장히 급속도로 문물을 왔다 갔다. 전쟁에 갔던 병사들이 돌아올 때 뭔가를 들고 와야 돼요. 빈손으로 올 수 없잖아요. 온갖 걸 다 들고 옵니다. 뭐 수학책도 들고 오고, 뭐 있으면 좀 쓸만하고 신기한 건 다 들고 오죠. 이 독일에서는 이 시프루가 키프라 또는 시프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비슷하게 됐죠. 그래서 이게 독일어 시프라 또는 키프라가 영어로 사이퍼로 바뀌었는데 이 뜻이 영이라는 뜻도 같지만 비밀보호라는 뜻. 왜 비밀보호라는 뜻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때 당시 대부분의 유럽의 백성들은 글을 읽지도 못했고 쓰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사람들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숫자 자체가 이렇게 비밀스럽다고 자기들이 해석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는 그래서 숫자 전체가 비밀보호였는데 그걸 대표하는 게 0이었습니다. 그래서 0이 이 사이퍼. 그래서 지금도 이 사이퍼가 영어로는 어떻게 쓰이냐면 암호가 사이퍼입니다. 디사이퍼는 암호를 해독한다 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게 용어들이 이렇게 쭉 번영되면서 한 두 가지 뜻을 갖다가 문화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다른 한 가지 뜻으로 고착되는 독일로 간 것이 사이퍼가 됐고 이탈리로 간 것이 제로가 됐습니다. 원래 제로의 뜻은 이탈리말 제로로 쓰고 사이퍼는 비밀보호라는 뜻으로 여전히 영어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수냐, 비어있음은 샘판의 빈칸을 나타내는 기호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수냐는 문명사의 획기적 분기점이 되었다. 영의 발견이 없었다면 제가 요약하고 있습니다. 근대 과학, 기술, 산업, 무역이 모두 불가능했을 것이고 영의 발견이 가져온 영향은 산술에만 국한되지 않으면서 일반화된 수 개념을 낳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런 게 있어서 다음에 문자도 쓰고 뭐 3x 더하기 5x 뭐 이런 것도 가능해졌고 그러니까 현대 수학이 근대 수학이 영의 표기법 이후에 급속도로 발전되었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영의 발견은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입니다. 알고리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한번의 단계로 이루어진 수학적 과정으로서 각 단계가 이전 단계에서 얻은 결과를 적용해서 얻어집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전부 다 알고리즘이죠. 요즘 뭐 AI 이런 거 다 이제 요새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분들, 전산과학 하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어떤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이 있느냐, 이 문제를 계산해줄 알고리즘이 있느냐, 그럼 있다면 어떻게 짜느냐. 대부분의 사람들 그 생각 안 하면 무조건 짜죠. 대부분 무조건 짜면 되는 것만 우리가 해요. 그런데 이제 아주 본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전산과학의 그 프론트에서 연구하는 분들은 우리 수학자들하고 비슷하게 이 10세기, 15세기 이 사이에는 이 자리표기법과 알고리즘이 거의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유럽에서. 자, 알고리즘은 9세기 페르시아, 지금 우즈베키스탄이 그때는 페르시아 영향권 안에 있었습니다. 알콰리즘이도 역시 페르시아의 궁정, 페르시아 그 황제가 만들어준 무슨 그 연구원 비슷한 거기에서 연구하던 학자였습니다. 책도 번역하고 책도 쓰고 하던.
그 책이 서유럽에 최초로 전해진 대수학 관련 책이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또 항상 뭐 이름을 지을 때 그 원전 그 인명을 쓰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도 그런가요? 우리도 공자, 뭐 맹자 이러나요? 우리는 사사삼경 뭐 이러는데. 자, 여기 제가 페르시아 그때 뭐 페르시아가 지금은 이제 이란, 뭐 심지어는 중앙아시아 전부 다 지배하고 있었을 때 무함마드 이븐 무사 알콰리즘이, 이 그림은 1983년에 소련에서 알콰리즘이 출생 120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표입니다. 당시 우즈베키스탄이 소련 연방 소속이었죠. 출생은 대략 약 780년, 페르시아의 코라스미아,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카레즈미였습니다. 약 70세를 살았고 850년에 사망한 걸로. 거주지는 페르시아의 바그다드. 이때는 그러니까 이라크도 페르시아였어요. 주요 업적은 대수학을 정립했고 대수학을 책을 썼습니다. 마치 유클리드가 기하학 원론을 쓴 것처럼 이 알콰리즈미가 당시 아라비아가 갖고 있던, 알고 있던 대수학 관련 모든 것을 집대성한 책을 썼습니다. 인도 아라비아 숫자와 연산을 사용해 소개한 분이고, 뭐 이때는 뭐 이런 분들은 다 하죠. 천문학도 하고 지리학도 하고 뭐 말만 하면 다 합니다. 이분이 살았던 그 집이, 그 페르시아 황제가 지어준 집이 참 이름이 재밌어요. 지혜의 집이었습니다. 하우스 오브 위즈덤. 현자들을 모아놓고 학문 연구시키고 책 쓰게 하는. 대부분의 어느 제국이든 강성해지면 학문을 장려하죠. 뭐 청나라도 그랬고, 우리 조선도, 세종 때 가장 번창했던 조선도.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비룬이라는 그 우즈베키스탄 당시 페르시아의 최대, 그러니까 알콰리즈미보다는 약 200년 뒤에 분인데, 아볼라이한 알 비룬이 수학, 기하, 물리, 천문, 지리학자로서 이 관련 책을 많이 썼습니다. 이건 제가 몇 년 전에 우즈베키스탄 그 수학 회장이 저를 방문했을 때 받았던 우즈베키스탄 관련 과학 책에 있던 한 페이지를 제가 지금 복사해가지고 여기다 붙였는데요. 이분이 썼던 책의 한 페이지입니다. 뭐 지구 같은 게, 구 같은 게 그려져 있고, 이쪽에 실크로드의 장점 때문에 조금만 안정이 되고 여유만 있었으면 동서양의 우수한 문명을 다 받아들여서 소화하고 더 발전시켰던 그런 가능성이 많았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때 활동했던, 당시는 페르시아가 워낙 강성해서.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